나는 지금껏 혼자 드라마에서 튀어보려고 애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드라마 전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은 어떤 연기자라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좌우명이다. 따라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는 서로 밀고 당겨야 하는 조력자이지 결코 라이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폭풍의 계절을 하면서 힘든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갈래 머리에 단정한 여학생 교복을 입어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나는 교복 세대가 아니어서 사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는데 어려운 살림에 옷차림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사복보다는 교복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 교복이라는 것을 졸업한 지 한참 만에 연기자가 되어서야 입어본 것이다. 야, 진실이는 정말 여학생 같네. 교복을 맞춰 입혀보던 드라마 코디네이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5 나이의 여고생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여고생보다 더 여고생 같다는 말을 듣던 나는 그 드라마를 통해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까지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진실 스타일이라며 복고풍인 갈래머리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 어느 여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을 부활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얼마 전 모방송 프로에서 최진실이 TV 공개 구원하다는 타이틀을 붙이고 내 이상형은 홍콩 배우 여명의 눈과 얼굴형에 안재욱의 코, 박중훈의 입, 차인표의 귀, 정우성의 머리 스타일을 갖춘 키 180cm 이상인 남자라고 사회자가 말한 적이 있다. 또 영화 베이비 세일이 개봉되던 당시에는 홍보 차원에서 상대역이었던 이경영 씨와 내가 결혼한다면 의세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두고 컴퓨터로 합성해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 합성술로 만들어낸 아들은 동생 진영이와 좀 닮은 듯했고 딸은 통통한 보리 이경영 씨와 비슷한 것 같았다. 모두들 그렇겠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단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전부일 수는 없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성실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하다 보니 이제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입장도 조금 변했다. 내가 만일 결혼을 했더라면 아주 일찍 20대 초반에 했을지 모른다. 그때만 해도 오로지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착각도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만 확실하다면 어떤 불행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올해 들어 어머니가 부쩍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주지만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내 나이가 바야흐로 30에 접어들었으니 어머니로서야 얼마나 초조하겠는가마는 내가 그럴 마음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아니 어쩌면 아주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선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 검사다 의사다 사업가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오간 모양이다. 솔직히 어머니가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데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다더라 하면 한 번쯤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응 알았어. 시간 되면 하고 대답해놓고 나서 정작 그 시간이 다가오면 엄마가 혼자 가서 보고 오면 안 돼 하며 사양하곤 한다. 막상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자니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내 결혼 이야기가 처음 세상에 불거져 나온 것은 92년 6월 질투에 한창 출연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다. 모 신문에 나와 변진섭 씨가 비밀 약혼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당시 진섭 오빠와 자주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약혼이라니.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터지자 가장 흥분한 것은 어머니와 진영이었다. 그저 두 사람이 사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약혼식을 치렀다는 내용이니 그럴 만도 했다. 누나, 내가 참석하지 않는 약혼식이 있을 수 있어? 진영이는 직접 그 기사를 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않던 아버지까지 연락을 해선 애비도 모르는 약혼식이 어디 있냐며 화를 냈고
친척들도 사방에서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식구들은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전화를 내려놓았다. 의논 끝에 매니저였던 배병수 씨와 진섭 오빠의 일을 봐주던 요섭 씨가 해결사로 나섰다. 서로 친하다는 사실조차 없다고 이야기하자. 라디오 프로에서 한번 마주쳤을 뿐 그 이상은 없다고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섣불리 친한 사이라고 했다가는 열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것 같아 취한 방법이었다. 심각한 얼굴로 나란히 앉아 사진 촬영을 하고 열의 사실을 부인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서야 비로소 진섭 오빠와의 일에 대해서는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이번에는 비밀 약혼이 아니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모양이다. 2달 동안 스웨덴에서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을 촬영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입국 심사를 하고 세관을 거쳐 나오는데 평소 안면 있는 기자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엄마 영화 흥행 잘 되겠어. 기자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니 말이야. 나는 기자들이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공항에 모여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생각지도 않는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진섭 씨와 결혼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는 스웨덴에서 쫑파티를 너무 진하게 하느라 술이 덜 깬 데다 장시간 비행으로 멍한 상태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는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노코멘트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역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던 어머니는 나보다 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 노래 잘하는 가수 아니냐? 그러나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와 나는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어머니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진섭 오빠와 정말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진섭 오빠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매스컴의 전화 때문에 또다시 시달려야 했다. 우선은 당사자인 진섭 오빠와 대책을 의논해야 했다. 다음날 나와 진섭 오빠는 마침 MBC 방송국에 갈 일이 있어 그곳에서 잠깐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국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또다시 기자들에게 목격됐고 어떤 잡지에는 다정한 모습이라며 사진까지 실렸다.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나와 진섭 오빠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웃어넘기거나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왜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3자들이 약혼식이다, 결혼식이다 떠들어대는지. 며칠 지나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연예인이요 스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유명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장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다. 진섭 오빠와는 89년 그가 진행을 하던 KBS2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연하면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그 당시만 해도 진섭 오빠의 인기는 절정이었다. 막 데뷔한 햇병아리 연기자가 볼 때 그는 거대한 산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영광이었다. 그러나 그는 명성만큼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그는 착하고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솔직하고 순수하며 사치스럽지도 않아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친오빠처럼 진심으로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걱정을 해주었다. 내가 그 프로에 출연한 것은 신인에 불과했던 나를 띄우기 위해 매니저인 배병수 씨가 노력한 결과였다. 배병수 씨는 진섭 오빠의 형이며 매니저였던 요섭 씨와 절친한 사이라 그 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곤 했다. 그렇게 몇 번 출연한 이후 우리는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자주 어울렸다. 그 자리에는 가위 바위 보의 연출자나 가수 김혜림, 개그맨 이휘재 등이 함께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소주잔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연예계에 처음 뛰어들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 그때 진섭 오빠는 훌륭한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결혼한 요섭 씨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배병수 씨와 함께 갔었다. 그 자리에는 가수 강수지, 김혜림, 원미연, 홍서범 등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진섭 오빠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으로 번질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진섭 오빠의 콘서트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일이 엉뚱한 곳으로 확대되었다. 내가 그 공연에 초대받았던 것은 오빠에 대한 답례 형식이었다. 진섭 오빠의 공연 직전에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사랑 나누기. 최진실 콘서트에 진섭 오빠가 출연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우리 두 사람을 오해할 만큼 이상하게 돌아갔다.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휘재 씨가 무대에 오르더니 지금 이 자리에는 변진섭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듣기에 따라서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도 남을 얘기였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나는 저희 오빠의 콘서트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게 빌미가 되었던 모양이다. 다음날 최진실, 변진섭 내년 9월 결혼. 콘서트서 공개 선언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온 것이다.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만무였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두 사람의 감정은 단순한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섭 오빠와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더욱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루머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것이었다. 일단 그렇게 되고 나니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시 우리 집이 있던 가련동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오빠가 오기도 했고 한강 고수부지에 함께 차를 타고 나가기도 했다. 오빠와는 정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말로만 듣던 사랑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는데 힘겹기만 하던 시절을 지나는 동안 사랑이란 건 사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결혼이라는 단어를 기정사실로 인정해가고 있었다. KBS에서 개그맨 김영곤 씨가 진행하던 토크쇼에 나간 나는 결혼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고 진섭 오빠도 SBS TV의 인터뷰에서 서로의 활동에 애정어린 격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한간에는 양가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결혼 약속을 했으며 약혼 반지를 교환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사실 어머니와 진섭 오빠의 부모님은 방송국 분장실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다. 언젠가 토요일은 즐거워의 특집 프로라고 기억되는데 가족들도 함께 초대된 자리였다. 내 일외에는 연예계에 별 관심이 없는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진섭 오빠의 얼굴을 잘 몰랐다. 내가 인사를 시키자 박남정 아니니? 하고 말해 배꼽을 잡게 만들 정도였다. 진섭 오빠의 부모님은 알려진 대로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 어머니도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네가 좋으면 해라 진실아 엄마 걱정일랑 하지 말고. 밤샘 촬영을 하느라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혼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결혼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고개만 가로저었다. 얼마 전 내 방을 좀 더 넓히기 위해 집수리를 하는데 잠깐 다니러 왔던 진영이는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나가 아예 혼자 살려고 작정한 모양이네. 진영이의 말이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 지금도 가끔은 진섭 오빠와 전화 통화를 한다. 한때 결혼할 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오누이처럼 전화를 한다. 진섭 오빠는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다.
정화를 처음 만난 것은 91년 봄이었는데 나도 아직 신인 티를 벗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소년소녀 가장돕기 최진실 사랑 나누기 자선 무대를 열었는데 MBC 합창단원이던 정화는 가수들의 백코러스를 맡고 있었다. 정화는 첫눈에 확 띄었다. 내가 어렸을 때 우상이었던 강수연 언니의 용모와 비슷했던 것이다. 게다가 눈매며 웃는 모습이 너무 착해 보였다. 나는 남자고 여자고 착한 사람이 좋은데 정화의 그 큰 눈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는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인 정화에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걸었다. 정화는 훈련 중인 군인처럼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네, 엄정화라고 해요. 언니 팬이고요. MBC 합창단에 있는데 저도 언니처럼 연기하고 싶어요.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가르쳐 주세요. 정화는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늘어놓듯 대답했다. 나이는 나보다 2살 아래였고 집은 면목동이었는데 과거의 나처럼 무척 힘들게 살고 있었다. 나는 매니저 배병수 씨에게 정화도 함께 매니지먼트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배병수 씨도 정화를 보더니 만능 엔터테이너로 키워야겠다며 흡족해했다. 그렇게 해서 정화는 MBC 합창단을 그만뒀고 곧이어 스파르타 훈련이 시작됐다. 배병수 씨는 처음에 조금은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화를 다루었다. 이제부터 사생활은 없다. 배병수 씨의 첫마디는 그랬다. 나는 정화에게 사무실에 노래 연습하러 오는 스케줄 외에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고 거의 매일 대본 읽는 연습이나 때로 영화나 비디오 모니터 등의 숙제를 하나씩 내주었다. 게다가 배병수 씨는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정화의 행동거지를 체크했다. 먼저 참고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결혼 이야기로 데뷔한 정화는 이후 KBS TV 드라마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오랜 지종 역할로 출연하면서 주연급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연기자로 데뷔하고 얼마 후에는 자신의 원래 전공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가수로 그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연기자인 나로서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연기에만 치중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주곤 했는데 요즘 정화를 보면 가수 활동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연기자로서는 그리 크게 성공한 작품이 없는데 반해 데뷔곡인 눈동자부터 슬픈 비밀 요즘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배반의 장미 등 내놓는 곡마다 히트하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정화가 처음 데뷔해서 한동안은 내가 매니저처럼 뒤를 받쳐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 시절 정화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활동에 필요한 의상들이었는데 나는 당시 출연 의상 500여 벌을 비치해 놓은 옷방을 공개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입으라고 했다. 정화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한 번은 마누라 죽이기에 같이 출연할 때였다. 점점 스케줄은 바빠지는데 늘 의상 가방에 메이크업 가방까지 들고 뛰는 정화를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급할 때일수록 잘 잡히지 않는 게 택시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정화는 가끔 미팅에 늦었다. 착한 성격이라 늘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빨개져 죄송해요 하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웠다. 나는 용기를 내어 강우석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정화가 승용차를 살 수 있도록 개런티를 많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조금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는 강우석 감독에게 윙크를 해보이고는 헤어졌다. 내가 그렇게 무리하기까지 한 부탁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화끈한 성격의 강우석 감독과는 오래 같이 일하는 동안 서로에 대해 끈끈한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서로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언니, 나 차 생겼어. 어제 미팅에 또 늦어 야단 맞는 줄 알았는데 차 사줄 테니 이제부터 늦지 말라는 거 있지? 그런데 아무래도 언니가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맞지?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정화는 사실 험난한 연예계에서 살아가기에는 마음이 어린 편이다.
이제는 연예계에서 자리도 잡고 산전수전 겪어오며 단단해져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다. 내가 가련동에 살 때는 걸핏하면 우리 집으로 달려와선 훌쩍이곤 했다. 언니, 나 그만둘까봐. 난 이쪽 세계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때마다 나는 지난날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달래곤 했다. 정화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 같다. 정화가 열심히 자라고 있는 모습이 때로 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연예인끼리는 친구가 되기 쉽다.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연 씨는 내가 그녀의 팬으로 있다가 만나서 친구가 됐다. 68년생 동갑내기로 생일은 승연이가 8월 18일이라 12월 24일인 나보다 넉 달이 빠르다. 승연이를 처음 만난 것은 95년. SBS TV 모래시계가 한창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의 눈을 묶어두고 있을 때였다. 승연이는 여기자 역할이었는데 그 당당한 모습과 우아한 분위기, 늘씬한 몸매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그건 내가 가지지 못한 매력이었다. 차츰 그녀의 매력에 이끌린 나는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나 최진실이라고 해요. 모래시계 보고 반해서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 전화했어요. 승연이는 생각지도 않은 전화에 놀라는 듯 하면서도 무척 반가워했다. 자신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식사 한번 하자고 약속해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서로 워낙 바빠서 실제로 만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승연이나 나나 사실은 둘 다 친구 되기가 쉽지 않은 타입이다. 뒤끝이 없고 화끈한 성격이야 비슷하지만 쟤는 내 과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솔직하고 직선적이어서 우린 대번에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나도 그렇지만 승연이의 성격 또한 남자 이상으로 시원시원했다. 둘은 그때부터 개인적인 일에서 연예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지난해에는 MBC TV에서 별은 내 가슴에와 신데렐라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두 사람 모두 스타덤에 올랐다. 승연이는 내가 별은 내 가슴에에 출연할 때 방송국에서 우연히 만나면 야, 별 하고 불렀다. 승연이가 신데렐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는 내가 그녀를 렐라라고 불러 만나면 남들이 이상하다고 여길 만큼 서로 놀려대곤 했다. 승연이는 신데렐라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연기다운 연기를 보여줬다. 같은 연기자로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저건 연기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신데렐라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연기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첫사랑에서 보여준 답답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것이다. 승연이에게 바람이 있다면 가끔씩 쉬어가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건 내 경험에 비추어 하는 말이다. 데뷔 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던 내가 지난해 4개월이라는 최장기 휴식을 취하고 나서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승연이는 내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았다. 요즘에 나는 MBC TV의 미니 시리즈 추억에 승연이는 주말 극마음이 고와야지에 나란히 출연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오락 프로조차 함께 출연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멋지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델마와 루이스 같은 영화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촬영을 끝낸 후인 94년 2월에 나는 SBS와 출연 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은 100회 출연에 회당 300만 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TV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맺게 된 인연이 결국 묘하게 꼬일 줄은 정말 몰랐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먼저 SBS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당시 SBS에서는 주말극으로 방영된 일과 사랑이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이자 후속 프로인 사랑의 향기를 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를 선택한 것이었다.